자, 우리 전반사 계속해서 수업을 해볼까요? 자, 전반사를 다루기 전에 먼저 반사부터 다루고 갈게요. 모든 파동은 굴절할 때 일부는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매질 1, 매질 2에서 이렇게 굴절하는 경우는 매질 2의 속력이 느린 경우죠. 이렇게 굴절하는 경우는요. 잠시만요. 이렇게 굴절하는 경우는 매질 1의 속력이 느린 경우죠. 근데 이렇게 굴절하든 1번을 굴절하든 아니면 이렇게 2번으로 굴절하든 간에 아주 일부는 반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의 경우 파동이 E0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면요, 굴절하는 파동은 한 0.7 E0를 갖게 되는 거고요, 반사파는 이렇게 0.3 E0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빨간색도 마찬가지예요. E0로 들어왔으면 한 0.8 E0로 해볼까요? 0.8 E0로 굴절파가 생성됐으면 나가는 거는 또 0.2 E0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굴절파의 에너지는 원래 입사하는 에너지보다는 작다는 겁니다. 세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세기.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반사에서는요, 반사각은 항상 입사각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세타 1이라 두면 이게 입사각이고요, 세타 2라 두면 이게 반사각인데, 이건 항상 이 둘의 각도는 항상 같고요, 다른 건 항상 굴절감만 다른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전반사가 뭐느냐? 전반사는 전체가 반사한다는 거죠. 전체가 반사. 그래서 어떤 경우냐? 입사를 했는데 모두 반사를 한 겁니다. 이때 전반사를 했으니까요, 입사한 에너지가 E0라면요, 반사한 에너지도 E0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쪽으로 가는, 만약 굴절하는 게 있다면 이게 에너지가 0인 거니까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반사 법칙은 성립해서요, 입사각과 반사가 항상 똑같고요. 전반사는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 속력이 낮은 쪽에서 속력이 큰 쪽으로 갈 때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입사를 시키면요, 전반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무조건 이렇게 속력이 낮은 쪽으로 굴절을 해버리는 거죠. 일부는 반사되고요. 중요한 점이, 외우는 방법은, 전반사는 항상 굴절할 때 항상 속력이 낮은 쪽으로 꺾인다 했으니까 전반사 할 때도 속력이 낮은 쪽으로 꺾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전반사는 반사파와 입사파의 세기가 같고요, 에너지도 같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전반사에 대해서, 전반사는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속력이 낮은 쪽이 있고요, 속력이 큰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0도로 입사시키면요, 그냥 무조건 통과합니다. 물론 반사하는 것도 조금 있지만 무조건 통과합니다. 전반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쪽이 속력이 작은 쪽이니까 파장이 작은 쪽이고, 이쪽이 파장이 큰 쪽이죠. 그래서 파면을 그리면 이렇게 달라지긴 한다마는 이게 수직으로 입사하면 휘지도 않고요, 무조건 이렇게 뚫고 들어갑니다. 스넬 법칙을 사용하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N2, N1이라 했죠. 얘가 매질 1이고 매질 2입니다. 근데 N1, N2는 매질이 지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된 값이죠. 근데 지금 사인 세타 1이 몇입니까? 입사각이 몇 도죠? 네, 항상 법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0이죠. 그럼 사인 세타 2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 말은 N2가 0이 된다는 거죠. 절대 굴절률이 개념이 뭐였냐면,
광속을 속력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그 매질에서의 파동이 속력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N2가 0이 되면요 V가 무한대가 됩니다. V가 무한대로 와요. 속력이 무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죠. 빛의 속력이 진공에서 항상 광속이고 모든 물체의 속력은 이 광속을 넘어설 수 없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인 세타 1이 0이면 즉 입상하기 0이면 사인 세타 2도 항상 0이라는 겁니다. 그 법선에 대해서 이렇게 나란하게 나아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각도를 입사각을 조금씩 늘려나면 늘게 하면요 이렇게 속력이 낮은 쪽으로 꺾이니까 세타 2 세타 2도 생기겠죠. 물론 세타 2는 지금 세타 1보다 무조건 커야 합니다. 그렇게 세타 1을 늘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세타 2가 90도가 됩니다. 이때를 뭐라 하냐, 이때 입사각을 뭐라 하냐면 이걸 임계각이랍니다. 임계각. 중요한 건 이때 임계각에서는 임계각으로 입사할 때 이걸 전반사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임계각으로 입사하면요 이렇게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이렇게 90도로 굴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전반사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근데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한 경우는 무조건 모두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굴절하는 거 아예 없고요 모두 전반사입니다. 모두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사는 언제 일어나냐?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클 때 일어납니다. 만약에 입사각보다 임계각이 크거나 같으면 일부는 반사하고요 일부는 굴절하게 되는 거죠. 되나요? 자, 그럼 임계각에 대해서 좀만 더 알아볼게요. 우리 스네일 법칙을 쓸 때요 언제 이렇게 다 쓸 겁니까? 매질 1, 매질 2는 N2, N1이고 이게 V1, V2고 이게 파장 1, 파장 2. 이거 다 쓰기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숫자 논리를 사용할 겁니다. 자, 한쪽이 사인 임계각이고 한쪽이 사인 90도죠. 사인 90도가 1이죠. 그 말은 사인 임계각이 1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굴절률로 표현할 때 굳이 어느 쪽이 매질 2, 어느 쪽이 매질 1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요 굴절률이 큰 쪽 분의 굴절률이 작은 쪽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그게 1보다 작아지니까.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논리가 등장할 수 있느냐? 자, 굴절률 차이가 커요. 굴절률 차이가 큰 쪽 만약 크다면은 n1분의 n업 분의 n다운이 훨씬 작아지겠죠. 훨씬 작아진다는 건 임계각이 작다는 거죠. 여기서 굴절률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는 n 작은 쪽을 n 큰 쪽으로 나눠준 게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임계각이 크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매질 1, 2의 임계각이 이만하고요 1, 3의 굴절률이 임계각이 이만하다면 1, 3 사이에 임계각이 크니까 굴절률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매질 1의 굴절률이 지금 절대 굴절률이 더 큰 쪽이죠. 매질 1 쪽으로 꺾이니까. 그러면 매질 3의 굴절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네들의 굴절률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가 n업이면 여기는 n 다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이런 숫자 논리를 이용해서 스네일 법칙을 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고요. 하나 중요한 점은 이렇게 숫자 논리를 사용한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요. 굴절률 차이가 크면 또 많이 꺾인다를 보일 수 있어요. 단순한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숫자 논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꺾인 것보다 이렇게 꺾일 때를 볼까요? 지금 이쪽이 세타가 큰 쪽이죠. 이쪽이 세타가 작은 쪽인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작은 쪽을 위에 쓸까요? 큰 쪽을 위에 쓸까요? 이게 n 작은 쪽, n 큰 쪽이죠. 됐어요? 이때 사인 큰 쪽은 지금 똑같죠. 이 1, 2에 대해서. 근데 1의 경우 사인 세타 다운이 더 작습니다. 더 작다는 거는 n 다운이 이 전체가 더 작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굴절이 큰 쪽으로 걷기 때문에 n 다운은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 업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 1의 경우 n 업이고요. 매질 2의 경우 n 업입니다. 지금 보죠? 그래서 결론이 뭐죠? 굴절 차이가 크다. 그러면 더 많이 꺾인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논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반사 다뤘고요. 그 다음에 쉬운 주제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전자기파. 여기서는 전자기파의 용도와 언제 생겨나는지 이런 정도로 외우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V는 F람다고 광자의 에너지, 즉 빛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F라는 겁니다. 여기서 H는 상수기 때문에 에너지는 항상 진동수와 비례하는 거죠. 중요한 점은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종류에 상관없이 다 일정하죠. 광속으로. 그래서 광속이 일정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다는 건 파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진공에서의 그 파장이 작다 동의어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요, 여기에 에너지가 큰 쪽이라면요, 여기가 파장이 큰 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외우면 되는데, 가장 에너지가 큰 쪽은요 감마선이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X선입니다. 그 다음은 자외선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TV파, 라디오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마이크로파가 있고요.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맞게 썼나 모르겠네요. 이거 잘못 썼군요. 다시. 이쪽에 마이크로파가 있고요. 마지막에 TV 라디오파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 과시광선부터 보면요, 우리 에너지가 가장 큰 쪽은 항상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에너지가 가장 작은 쪽은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라색 외쪽, 보라색 바깥에 있어 자외선이라 부르는 거고요. 적외선은 빨간 쪽 바깥에 있다 해서 적외선이라 부릅니다. 감마선은 그래서 용도를 하나하나 다뤄보면요, 감마선이나 X선은 방사선이랍니다. 왜냐? 방사성 원소의 원자핵이 붕괴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감마선이나 X선은 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요.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를 할 때 사용합니다.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MRI는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자기적인 걸 이용하고요. MRI랑 감마선은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자, X선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얘네들은 엑스레이를 찍을 때 사용하죠. 자, 그리고 자외선은 어느 때 사용하느냐? 살균할 때도 사용하고요, 소독할 때도 사용하죠.
얘네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세균을 죽입니다. 두 번째는 햇빛 속에 많이 있죠. 햇빛 속에 많아서 우리 맨날 선크림 바르고 다니는 이유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자외선이 에너지가 세다 보니까 피부 세포를 죽이고 노화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외선이 어느 때 사용되냐면 형광 물질 또는 야광 물질이 사용됩니다. 얘네들은 자외선을 받아서 뭘 만드냐면 가시광선을 만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죠. 우리 눈에 보이도록 보이는 빛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가시광선은 별다른 설명할 게 없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죠. 저기서는 리모컨에 사용됩니다. 이 TV 라디오파가 TV 라디오를 켜기 위해서 사용하는 빛이 적외선이라는 거예요. 적외선은 강한 열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체온질 때 사용하죠. 열 감지할 때 사용합니다. 자, 우리 마이크로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이크로웨이브에 사용됩니다. 웨이브에 사용됩니다. 이 자체가 이름이 마이크로파입니다. 근데 이걸 전자레인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자레인지 사용되는 게 마이크로파입니다. 물 분자를 진동시키기 때문에 온도를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TV 라디오파는 TV 라디오가 수신받는 또는 통신할 때 사용하는 그런 파입니다. 얘네들의 파장이 가장 높고 에너지는 가장 작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전자기파고요. 일단 여기서 영상 끝내고 이 다음은 간섭으로 나가겠습니다.